네, 안녕하세요. 고급 수영 1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학기의 마지막이 되는 동영상 강의네요. 여러분들 이번 고급 수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법에 대한 모든 이해와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상구조 인명 구조사라는 자격증까지도 연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취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영법에 대한 이해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혹은 자격증을 취득할 때 쓰이는 영법들로 모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걸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안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혹 학생 중에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도 있었을 텐데요. 아마도 저희 이 고급 수영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는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영상 강의로 지나가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 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과제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하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러한 복습, 반복 과정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체득이 아닌 머리로 습득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수업을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1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목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꼭 복습했으면 좋았으면 하는 내용들로 담아 보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연계돼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과 바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강조하면서 꼭 이런 것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네, 첫 번째 평형 움직임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영법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타이밍에 어떠한 원리로 휴식을 리커버리를 하는지 아니면 추진력을 만드는지 혹은 저항을 만드는 동작인지 이러한 여러분들이 영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형의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나아가서 이 네 가지 영법들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영법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영법에 대해서 기억을 잘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력을 담당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당위성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영법별 추진력의 비율입니다.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원리로 몇 대 몇으로 여러분들이 역할이 어떻게 되고 이걸 나아가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상에서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러한 근력을 평소에 강화시키는 혹은 영법 중에 자신이 어디가 조금 상해 혹은 아프다라고 할 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팔과 다리의 비율을 안다면 팔이 조금 안 좋으면 다리의 비율을 높이고 다리가 아프다면 팔의 비율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적인 비율의 원리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팔과 다리 움직임의 연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의 각기 다른 동작이 아니라 연쇄된 동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동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죠. 아무래도 수영을 할 때 스트림라인을 강조한 이유는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모두 다 그러한 스트림라인을 했었다는 거 하면서 호흡 동작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저항이 많이 생겨서 추진력을 많이 만들 수 없다라는 내용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 평형 입수 동작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합이 아닌 어떠한 평가를 받거나 어디에서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건 규정된 룰이고 하나의 규칙 이러한 규칙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칠 때도 정확하게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막 팔로 멀리 던지고 이러면은 시험 보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시험관 입장에서 축구 시험을 보러 왔는데 팔로 던진다 이러면은 이 친구는 아직 이 영법 혹은 이 룰에 대한 인지가 좀 낮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 평형 스타트를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동작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평형턴의 완성형입니다. 여러분들이 평형턴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알아보고요. 다음 평형호흡 그리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저변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계속 복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타이밍에 이러한 원리로 하는구나, 이러한 동작이 안에 녹아져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트로젠 그리고 수상구조 NCS 학습 모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리뷰하고요. 그 다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는 늘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늘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차 수업 확실히 잘 들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적을 수 있도록 저도 힘쓰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평형 움직임의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형을 처음 물속에 쭉 들어간 다음에 어떠한 동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평형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같이 이렇게 가볍게 리뷰하는 형식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뛰어들고 바로 여러분들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수영 쪽 벽면을 차고 난 그러한 가속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쭉 나아가는 이러한 스트림 라인을 조금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사진 보면은 스트림 라인 자세 유지해서 천천히 나아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체가 될 쯤 힘이 떨어져서 속도가 줄어들 때쯤 이제 그 다음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캐치 동작 처음 시작을 하겠죠. 팔로 캐치. 그때 손바닥으로 물을 잡는 듯한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풀 동작 기억나시나요? 앞팔을 세우고 살짝 안쪽으로 구부려 팔을 젓는다 라고 했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리고 앞팔을 세워 몸 앞에 있는 물을 뒤쪽으로 보낸다 라고 했습니다. 옆으로 저으면 안 되고요. 뒤쪽으로 보낸다 라고 제가 강조 많이 했었죠. 네, 그 다음 5번입니다. 호흡 동작, 얼굴을 들고 숨을 들이쉬고요. 이때 아무래도 정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을 많이 받는 정체 구간, 그리고 8, 피니쉬, 그리고 6번에서 다리를 끌어당기고 팔은 리커버리, 그리고 팔을 편과 동시에 얼굴을 물속으로 되돌리고 다리를 끌어당기는 이때도 어떻게 보면 정체가 많이 되겠죠. 네, 그 다음 수축했던 다리를 쭉 펴주면서 이완하면서 그리고 스트림라인 유지하면서 킥하고 앞으로 전진 그 다음 캐치 동작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평형이 전반적으로 가볍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움직임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평형 콤비네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는 전체적인 동작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면 평형 콤비네이션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면은 팔을 앞쪽으로 편과 동시에 강하게 차는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평형에서는 팔과 다리가 연동되지 않아서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캐치풀, 피니시 각 단계에서 킥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반복 연습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둬야만 합니다. 1번 동작입니다. 1번 동작. 스트림라인 자세를 취하고 조금씩 숨을 뱉기 시작하는 1번 동작이고요. 2번은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시작하는 2번. 그 다음 3번은
팔꿈치를 구부려 가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뒤쪽으로 보내는 풀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 4번 팔은 가슴 아래로 끌어모으기 시작하고 얼굴을 들기 시작함과 동시에 숨을 뱉어주는 4번 동작입니다. 다음 5번 팔을 가슴 아래로 끌어모아서 피니쉬를 하고요. 그 다음 2번 다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얼굴을 들고 단숨에 숨을 들이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5번 다시 한번 강조하면 팔을 가슴 아래로 끌어모아 피니쉬 하고요. 그 다음 다리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얼굴을 들고 단숨에 숨을 들이쉬는 5번 동작입니다. 네, 마지막 6번입니다. 팔을 앞쪽으로 펴고 리커버리 하고요. 그 다음 2번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기고 그리고 3번 얼굴을 물속으로 되돌린다. 그 후 4번 다리를 뒤쪽으로 강하게 차는 이러한 콤비네이션 동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콤비네이션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순서의 동작이 아니라 거의 한 번에 이루어지는 순차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평형이란 영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콤비네이션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리커버리에서 허벅지를 끌어당기고 다리를 강하게 차야 합니다. 평형은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복잡해서 조합할 때도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캐치 풀 피니쉬의 타이밍과 팔과 다리가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파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팔의 리커버리 타이밍에 다리를 끌어당기고요. 물속에서 연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에서 벤치 같은 데 위에서 배를 깔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호흡은 피니쉬와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면 비교적 타이밍을 맞추기 쉬워지고요.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많이 들면 물의 저항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물의 저항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늘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4가지 영법에 대한 구분입니다. 여러분들 영법 모두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자유형 동작을 위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수영하는 사람의 오른팔은 쭉 뻗어져 있고 그 다음 왼팔 뻗고 오른팔 저어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왼팔과 오른팔이 다르죠. 네, 그래서 좌우 비대칭형 영법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좌우 비대칭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좌우 번갈아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자유형과 배형의 하는 역할을 보면은 왼팔과 오른팔을 모두 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스트로크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좌우 비대칭형의 공통점은 팔로 조금 커다란 추진력을 만든다라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롤링을 통해서 나아가고 이러한 회전을 상쇄시키는 게 다리의 플러터 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롤링을 상쇄시킨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앤다 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죠. 4번째, 가속과 감속의 경사가 작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리커버리의 시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속의 경사가 작은 반면 가속의 경사 또한 높지 않아서 이러한 비대칭형 영법에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평형과 저병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장단점이 있구나, 각 영법의 특징들이 무엇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추진력을 담당하는 움직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좌우 비대칭형인 경우 앞에서 보았죠. 네, 이렇게 물을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나아가는 반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데이터로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팔과 다리를
같이 움직이는 경우와 팔만 움직이는 경우에 대한 이런 비교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1번은 팔과 다리를 움직인 경우, 그리고 2번은 팔만 움직인 경우, 그리고 3번은 다리, 킥만 한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 이건 어떻게 보면 측정을 한 겁니다. 직접 수영 선수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통해서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직접 물에서 팔 동작만 해보기도 하고 팔과 다리를 연계해보기도 하고 킥만 차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속도감이 과연 이 그래프로도 나오는지 한 번쯤 심심할 때 해보시면은 각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좌우 대칭형인 경우, 평형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까지 자유형과 배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대표적인 평형을 같이 한번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팔과 다리를 움직인 경우, 그리고 다리만 움직인 2번, 그리고 3번은 팔만 움직인 경우입니다. 왜 좌우 비대칭형은 다리만 움직였고 왜 좌우 대칭형은 팔만 움직였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할 텐데요. 한번 같이 그래프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리를 끌어당길 때 상당히 많은 감속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비교해 보면은 2번 또한 다리를 끌어당기는 동안 상당히 많은 감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반면에 팔로만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스트로크의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감속은 조금은 적게 된다. 왜 허벅지에 부딪히는 물의 저항은 어떻게 보면은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속의 역할이 좀 작아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킥을 하게 되면은 가속이 상당히 많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리를 차는 격과 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평형은 킥의 비중이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속도는 팔과 다리를 연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동작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반면 3번은 스트로크를 통해서 가속을 내기 때문에 팔 동작 부분에서는 가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러한 곡선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과학적인 근거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영법별 추진력의 비율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팔과 다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추진력의 비율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좌우 비대칭형 그리고 대칭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좌우 대칭형인 평형과 저병에서는 다리가 만들어내는 추진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른쪽 평형과 저병을 보면서 다리가 조금 높은 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병에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비율은 팔 쪽은 약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러한 비율을 통해서 그래도 좌우 대칭형 운동이 팔 동작이 그래도 저병은 조금 높은 편이구나 라는 걸 상하체가 둘 다 중요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형의 팔 비율이 상당히 높죠. 8대2 그리고 배형은 8대2라는 거 여러분들이 좌우 비대칭형의 팔 동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이렇게 비율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팔과 다리 움직임의 연동입니다. 이러한 좌우 비대칭형과 대칭형 운동이 어떠한 연동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모두 다 영법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좀 주기도 했었는데요. 좌우 비대칭형은 대각선상에 있는 팔과 다리 연동시키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안쪽 팔 입수할 때 대각선에 있는 다리로 다운킥 하는 이러한 연동이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템포 되면 리드미컬하게 탕탕 차주면 그게 하나의 큰 가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익숙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왼팔을 접고 오른팔 피니시할 때 대각선에 있는 오른 다리를 강하게 밑으로 차주면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리드미컬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알고 있으면 좋고요. 좌우 대칭형입니다. 평행에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킥 하기 전에 다리 끌어당길 때 각도 120도지만 물의 저항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강조하고 또 강조했죠. 스트로크로 가속하고 있는 동안에 실행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반면 저병에서는 두 번째 킥, 두 번째 킥을 실행할 때 물 위에 나와 있는 팔을 물속으로 되돌리는 리커버리 때 상당히 감속이 많이 되겠죠. 그 직후에 첫 번째 킥을 해서 여러분들이 추진력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물을 저을 때 생긴 위아래로의 움직임을 두 번째 킥으로 여러분들이 상쇄한다라고 이렇게 킥의 역할에 대해서도 모든 킥에 대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감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동작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영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저항을 만들어내는 호흡 동작입니다. 여러분들이 호흡 때문에 받게 되는 물의 저항이 상당히 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자유형 보면은 옆으로 돌릴 때 호흡을 여러분들이 할 때 물의 저항이 아무래도 조금 생길 수밖에 없겠죠. 타 영법에 비해서 적은 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호흡을 과도하게 옆을 살짝 입만 벌리고 호흡하는 호흡이 아닌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듯이 완전 호흡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고개를 완전히 돌리게 되면은 몸의 밸런스도 과도한 롤링도 발생하게 되고 얼굴이 아무래도 물속 바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의 저항 또한 커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음 평형입니다. 상체를 일으켜 세울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각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각도 45도였다는 거 너무 과도하게 90도로 직각으로 올리면은 물의 저항 상당히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진행 방향으로 비스듬한 45도 방향으로 호흡을 하는 것 그리고 저병 또한 다이나믹해 보지만 상당히 간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머리를 과도하게 위로 상체를 많이 올라온 만큼 낙차가 크겠죠. 밑으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가볍게 호흡할 정도만 간단하게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좌우 비대칭형의 경우 속도 곡선 이렇게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요. 상급자, 중급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호흡을 하면은 아무래도 저항이 없겠죠. 네, 거의 뭐 머리를 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산소통을 메고 있지 않는 이상 무호흡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시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르게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호흡을 안 해주면서까지는 조금 그냥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나온 겁니다. 아무래도 물의 저항이 가장 적기 때문에 호흡 동작을 생략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효율적인 그리고 가장 빠른 영법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와 중급자를 비교하게 되면은 상급자는 아무래도 호흡을 할 때 간결하게 그리고 비효율적인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영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 곡선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좌우 대칭형인 평형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이후 호흡한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무호흡과 상급자의 차이는 작지만 무호흡과 중급자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는 것 그리고 호흡을 안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그래프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격차가 상당히 발생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호흡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의 저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알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평형 입수 동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트 이후에 어떠한 동작을 해야 되는지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죠. 평형 입수 동작은 여러분들 스트림라인 유지하고요. 불필요한 움직임 최소화하고 쭉 나아가다가 그 다음 한 번 접기 그리고 돌핀킥. 이때 바로 돌핀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손을 바깥쪽으로 향해서 접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돌핀킥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젓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팔 동작만 준비를 했지 팔은 바로 접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글을 조금 바로 안 보시면요. 돌핀킥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밑에 왼쪽을 보면 접기 한다. 여러분들이 순서를 똑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입수 후 스트림라인 그 다음 돌핀킥 돌핀킥을 하고 팔은 젓기를 준비만 한 겁니다. 그 다음 왼쪽 밑에 접고 그 다음 젓기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양팔을 앞으로 뻗어주고 그 다음에 킥을 한다 라고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도 같이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것은 거의 저는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이빙 혹은 수영초 벽면을 차고 스트림라인 유지했죠. 그 다음 쭉 나아가다가 감속이 될 때쯤 팔 동작 캐치 준비만 하고 돌핀킥 그 다음 캐치 준비를 했었으니까 한번 젓기 쭉 나와가지고 그 다음 어느 정도 감속됐을 때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준 다음에 평형킥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 평형 스타트에서 입수 후 동작 이 동작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동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평형턴의 완성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룰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팔을 펴고 터치한 이후에 양손으로 벽을 터치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기본적인 룰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팔꿈치를 펴면서 얼굴을 수면 바깥에 내밀고 그 다음에 무릎 구부리고 자기 탄 다음 회전시키면서 밑에를 본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터치턴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규정이고요. 평형 턴을 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평형 스타트 동작과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한 번 더 소개를 해줬고요. 여러분들이 평형 스타트를 어떻게 보면 수영초 벽면을 차고 난 이후도 스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 스트림라인 그 다음 여러분들이 캐치 동작 팔 동작만 하다가 돌핀킥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팔 젓기 그 다음 팔을 머리 위로 쭉 올려서 다리는 접어주어서 다리는 평형킥 동작을 위한 준비 동작 신속하게 물의 저항 적게 받게끔 이렇게 오므렸다가 다음 팔 스트림라인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쭉 차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영초 벽면을 차고 난 다음 동작은 평형의 이러한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트 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50m를 왔다 갔다 할 때 출발해서 25m 가서 벽 찍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러한 터치턴 한 이후에 양손 스트림라인 그 다음에 캐치 동작 팔만 하고 돌핀킥 팔 젓기 그 다음 머리 위로 올리고 다리 모아서 평형킥 그 다음에 물 위로 쓱 올라오면서 평형 이게 하나의 큰 사이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평형 룰을 여러분들이 잘 준수하면서 평형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러한 캐치풀, 그리고 호흡, 그리고 피니시, 리커버리 동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합니다. 네, 다음은 평형 호흡 시 얼굴을 이렇게 드는 동작입니다.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듯이 90도로 들었을 때와 그리고 45도로 여러분들이 진행 방향으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드는 것에 대한 이러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상체를 들게 되면은 물의 저항이 많아진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물의 저항을 최소화해서 45도 각도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러한 영법에 대한 이해와 각도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영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법에 대한 티칭을 할 때도 이러한 포인트를 잘 잡아줘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기억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간단한 포인트, 각도 옆에서 잘 이렇게 짚어주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실력이 나날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병입니다. 저병은 처음 제가 소개해드렸던 저병의 포인트는 다이나믹한 겉모습과는 달리 간결한 움직임이 필요한 수영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저병의 실력 향상 포인트는 꼭 기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병을 할 때 꼭 이 포인트들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병은 평형과 마찬가지로 양쪽 팔, 양쪽 다리를 각각 동시에 움직이는 동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칭형 운동이라고 표현했죠. 크게 움직일수록 물의 저항을 크게 받아서 역효과가 납니다. 진행 방향과 마주하는 면적을 작게 하려면 간결한 움직임으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할 요령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요.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킥과 상반신과의 균형을 잡는 두 번째 킥, 이렇게 킥이 총 두 가지 종류의 그리고 세부적으로 두 개씩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킥은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차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비대칭형 운동의 자유형과 배형의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찬다는 이러한 용도로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력 향상 포인트 8입니다. 팔을 저을 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벌리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포인트 있고요. 그 다음 너무 밑에를 젓는 것이 아니라 얕은 곳에서 물을 젓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여러분들이 어디 위치를 저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풀 동작에서 팔을 너무 밑에를 저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진행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충분히 받을 수도 없고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옆면을 잡는다 라고 약간 너무 많이 벌리진 않는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인트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작이 잘 되지 않을 때 왜 조금 잘 안 됐지? 너무 팔을 많이 벌렸나? 혹은 내가 너무 캐치 이후에 밑에 얕은 곳이 아니라 너무 깊숙한 곳을 잡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쯤 하기를 바랍니다. 다리입니다. 첫 번째 킥과 두 번째 킥의 역할이 조금씩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첫 번째 킥은 추진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지만 두 번째 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풀 사이에 부드럽게 차는 두 번째 킥의 역할이 있다라는 걸 알면은 그 킥에 대한 목적을 알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추진력을 만들려고 두 번째 킥을 세게 차지는 않겠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상쇄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 킥을
부드럽게 차준다 라고 첫 번째 킥과 두 번째 킥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호흡 동작을 왜 작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평형의 호흡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물의 저항이라는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콤비네이션입니다. 콤비네이션 동작은 팔의 움직임과 첫 번째, 두 번째 킥을 연동시킨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캐치풀, 그리고 두 번째 킥, 그리고 피니시, 그 다음 리커버리, 그 다음 입수, 그 다음 첫 번째 킥,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연쇄적인 동작 사이에 여러분들이 팔 사이에 이러한 킥을 자연스럽게 잘 섞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앞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했었던 6대 4의 비율이 어떻게 보면은 8의 비율이 대칭형 운동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연쇄적인 동작 사이에 잘 여러분들이 적절히 타이밍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콤비네이션 동작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콤비네이션 동작, 입수할 때 첫 번째 킥, 그리고 풀할 때 두 번째 킥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고요. 팔과 다리 연동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하면은 생각보다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허우적거리고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영법이 저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고 천천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도 저병 동작에 대해서 익히기에는 최소 6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넉넉히 잡고 부가적으로 오리발을 끼고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볼 수 있고요. 영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시간을 반복해서 그리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영법이 될 수 있는 게 저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 콤비네이션 동작에 대해서 가볍게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킥과 두 번째 킥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추진력을 만드는 첫 번째, 그리고 균형을 잡는 두 번째 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킥은 팔을 입수하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차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균형을 잡는 두 번째 킥은 풀에 맞춰서 두 번째 킥은 팔을 당기는 동작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차야 된다. 하지만 세게 차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다운킥과 업킥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알고 그 다음 세세히 알기를 바랍니다. 호흡은 두 번째 킥인 다운킥에 힘을 살려서 실행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팔은 피니시 동작을 해주고요. 두 번째 킥을 너무 강하게 차면 상반신이 필요 이상으로 들려서 여러분들이 물의 저항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킥을 할 때 너무 다운킥을 과도하게 추진력을 얻거나 호흡을 위해서 과도하게 차면 안 된다라는 이런 주의사항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입수할 때 첫 번째 킥이라고 하죠. 다운킥으로 추진력을 만드는 1번, 그 다음 2번 첫 번째 킥이 다운킥이 다 끝난 타이밍에 캐치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을 저어줍니다. 이때 너무 과도하게 벌리지 않고요. 밑에를 저으면 안 된다. 너무 과도하게 밑에를 저으면 안 된다라고 주의사항 얘기했었고요. 얕은 곳을 조금은 저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었습니다.
이때 물을 가슴 아래로 끌어모으는 풀 동작을 한다. 그리고 업킥으로 두 번째 킥을 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운킥을 통해서 이때 호흡에 대비하면서 얼굴을 들어주고요. 그 다음 팔 접기를 끝낸 피니시 두 번째 킥, 다운킥을 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킥과 호흡과의 연동도 있고 하지만 추진력을 만드는 킥은 아니다. 두 번째 킥의 다운킥은 호흡을 위한 다운킥이다 라는 걸 5번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 6번 리커버리입니다. 그러면 리커버리 휴식을 취할 때 팔을 가볍게 돌려주고 업킥으로 첫 번째 킥을 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물속으로 얼굴을 이렇게 되돌리는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6번에서 1번으로 가는 게 다운킥을 하면서 추진력을 또 만들어준다 라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콤비네이션 동작을 통해서 저병에도 이러한 첫 번째 킥과 두 번째 킥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킥을 차는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파트를 나누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게 몸에 익숙해져서 이 타이밍 때 이러한 킥, 이러한 원리, 이러한 역할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저병이 어렵지만 그래도 저병에 대한 원리는 알고 있다 라고 정도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트러젠입니다. 트러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러젠은 수상 인명 구조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현재 수상인명구조사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트러젠으로 25m를 가야 하는 게 합격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러젠이라는 영법을 굳이 왜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러젠이라는 영법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 영법을 할 수 있어야지만 연관된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이유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이러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일단 자유형 25m 그리고 25m 총 50m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평형도 25m, 25m 그리고 배영도 25m, 25m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병도 여러분들이 물 속에서 5분 동안 떠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하나의 테스트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체력과 영법을 베이스로 돼야지 다른 사람, 타인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 취득할 때 필요한 필수 항목들이기 때문에 방금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트러젠 영법은 1960년 영국인이 남아메리카를 여행하다가 인디언들이 하는 모습을 봐서 이런 유래가 되었고요. 트러젠 영법은 이렇게 수상인명구조의 접근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딱 사진을 보게 되면은 머리를 들고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법을 알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헤드업을 하게 되면 몸에 계속 가라앉습니다. 물속으로 지속적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스트로크와 킥이 필요한 트러젠 영법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체력적으로나 근력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형킥은 물론 자유형 스트로크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해야만 이 영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트러젠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한 대한 설명은 뒤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트러젠에 대한 설명입니다. 트러젠은 양팔을 번갈아 물 위로 젓고 다리는
가위처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물의 저항을 적게 받아서 속도가 빠르며 얼굴을 물 밖으로 수영할 수 있으므로 구조할 때 효과적인 영법입니다. 이 트로젠 영법을 보게 되면은 한 팔 스트로크 할 때 킥을 한번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왼팔은 푸시, 풀 앤 푸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는 순간적으로 킥, 그 다음에 오른팔 다시 쭉 뻗어주고 그 다음에 왼팔을 뻗고 오른팔을 저어줄 때 또 순간적으로 다시 다리를 접었다가 킥. 그러니까 생각보다 타이밍이 빠르겠죠. 한 스트로크에 킥을 한번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법은 각 장점과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트로젠 영법에 대한 장점과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법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요. 언제 써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안다면 그냥 배우는 것보다 이거는 시험 볼 때 꼭 필요한 영법이고 이것은 수상인명구조에서 접근법에 해당하는 영법이다. 그래서 꼭 알아야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해야만 한다. 라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트로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었는데요. 같이 천천히 보면서 1번 사진을 보게 되면 왼팔을 뻗었죠. 그 다음 오른팔 스트로크 하면서 쭉 다리 밀어주고 그 다음 쭉 푸시 했었던 오른팔을 리커버리 하면서 다시 앞으로 쭉 뻗어주고 이번에 또 다리를 그 사이에 리커버리 해서 다리를 모아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번에는 왼팔 스트로크를 통해서 프렌 푸시 하면서 또 다리를 쭉 차주는 이러한 동작입니다. 지금 사진에 어떻게 보면은 왼팔 오른팔을 번갈아 가면서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사진은 중간이 조금은 생략이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팔에 다리를 모았다가 쭉 밀어주는 4번과 5번 사진을 보게 되면은 리커버리 했다가 쭉 당기면서 그다음 5번 다리를 쭉 차주는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력과 그리고 여러분들 중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에 상당히 가라앉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들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물속으로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스트로크와 그 다음에 평형 킥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로젠이 인명 구조를 할 때 지속적으로 요구 조절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접근할 때 속도가 빠르다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법에 대해서도 꼭 할 줄 알고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합니다. 네, 다음은 수상구조 NCS 학습 모듈입니다. 최근 2018년에 교육부에서 나온 이러한 모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영에 대한 초급 그리고 고급 수영을 이제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듈4를 알고 요구 조절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그렇게 바로 판단이 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의식이 없는 요구 조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하면 좋을지 의식이 없는 요구 조절가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식이 없는 요구 조절 같이 한번 보면요. 다리 벌려 입수법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리 벌려 여러분들이 입수를 하고 그 다음 혹은 조심 입수 방법을 통해서 의식이 없는 요구조자에게 접근을 여러분들이 입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접근 방법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접근 방법에 트러젠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요구자 그리고 의식이 있는 요구조자까지도 트러젠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구나 라고 표현했습니다. 접근 방법 중에는 스컬링 그리고 이병 그리고 평형 그래서 평형도 머리 들고 평형을 통해서 의식이 없는 요구조자가 이 요구조자가 물 바깥에 떠 있을 수도 있지만 막 그 바다나 계곡에서 이 요구조자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막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막 머리 바닥에 이렇게 하면서 자유형으로 다가갔는데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하는 영법들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10m 앞에 있는데 막 머리 이렇게 숙여서 자유형하고 혹은 평형으로 잠깐 고개 숙여서 이렇게 영법을 해서 딱 고개를 들었는데 요구조자가 없어요. 물속에 가라앉을 수도 있고 혹은 떠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들고 영법을 하라는 이유는 그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조자의 상태를 계속 떠내려가면 그 떠내려가는 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트러젠을 하고 여러분들이 머리 들고 평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법이 필요한 겁니다. 의식이 없는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 방법이 있습니다. 손목 끌기와 그리고 후방 구조. 이 후방 구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구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튜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는 요구조자는 아마 여러분들을 튜브로 생각하고 눌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요 구조자의 생명을 위해서도 후방 구조를 많이 하고요. 다음 의식이 없는 요구조자는 손목 끌기를 통해서 구조를 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운반 방법으로는 겨드랑이 운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겨드랑이를 잡고 어떻게 보면은 배영이지만 기본 배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양손을 요구조자의 양 겨드랑이에 꼈기 때문에 발차기는 누워서 평형 발차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배영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이드 스트로크라고 표현했었죠. 횡형을 통해서도 물건을 운반하듯이 왼팔로는 요구조자의 목을 살짝 이렇게 안아주고 오른팔 뻗었다가 오른팔 가슴 쪽으로 모아주고 그 다음 왼다리 자전거 타듯이 앞으로 뻗어주고 오른다리 뒤로 뺐다가 그 다음 킥을 가운데로 모아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이드 스트로크 횡형까지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구조표에 대해서 알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안다면 그냥 막연히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명까지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지키고 타인의 생명 또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구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14주차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고요. 이제 이 동영상 강의 이후에는 여러분들 평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동영상 강의라고도 이번 학기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총 5가지 정도의 문제를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14주차 과제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미리 이렇게 14주차에 리뷰했던 내용들에 대한 평가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14주차 과제를 빠르게 통해서 이제 대면 평가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어떠한 내용들을 낼지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입장에서 한 번쯤 저는 한번 시험 문제를 만들어 본다면 왜 이런 문제를 다루었고 이게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평가하는 자, 출제자의 입장에서 저는 한 번쯤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4주차 수업 마치겠습니다.